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예, 제가 2005년 9월에 처음으로 노숙인 인문학 강의 참여를 해서 첫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 사회 그때 반응이 좀 그랬습니다. 노숙인들이 인문학 강의를 듣는다고? 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밥 아니야? 밥이나 잠자리를 줘야지 무슨 인문학이야?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밥인데 종교인들은 와서 밥 대신 말씀을 주시고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우리한테 와서 지겨움을 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인문학이 지겨움을 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과 같이 대화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인문학 강의를 했다기보다는 그분들을 통해서 삶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노숙인 인문학 가정의 일기생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있었어요. 예, 그분이 그때 당시 60대 후반이었습니다, 나이가. 저는 그때 40대였으니까 얼추 저하고 한 20여 년 차이가 나는 분인데 그분이 연락이 없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졸업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저 병원에 있는데 좀 문병원 한번 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부시립병원이라고 있어요. 좀 가난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진료를 하는 병원인데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죠. 예.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실을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무슨 이만한 그 쇼핑백에 들어있는 커다란 봉투를 하나 들고서 저한테 병실 말고 옥상으로 올라가자 그러더라고요. 옥상에 갔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가 들고 왔던 이제 쇼핑백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동안 이 병원에 들어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라고 준 약을 하나도 먹지 않고 지금 여기 다 모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병원에서 주는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음모론적인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는 별로 아프지 않은데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말기 암 환자라고 그러면서 약도 주고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엄포를 주더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노숙인이고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뭐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좀 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심스러워서 약을 먹지 않았다. 오늘 교수님을 부른 이유가 저 대신 좀 의사를 만나서 내가 아프지 않다라는 걸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 병원에서 좀 탈출할 수 있게, 그러니까 태어날 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 이분이 좀 이게 하는 얘기가 뭐 이렇게 뭐 공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그러게 하겠냐라고 이제 다독였는데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무과에 가서 우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좀 만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법적 보호자가 아니어서 만나기 쉽지 않았는데 안 그래도 이제 간호사님들도 평상시 그 환자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한번 만날 기회를 보자.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어렵게 시간을 잠깐 내서 제가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만났더니 CT라 그러나요? 뭐 그런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게 여기저기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암덩어리다. 이게 지금 이미 위암을 넘어서서 장기로 퍼져서 실제로 굉장히 오래 살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이 환자한테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믿지 않으니 오늘 문병원 오신 분이 좀 환자를 설득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데리고 다시 병실로 와서 나랑 같이 들었으니까 이제 믿겠냐. 앞으로라도 좀 고통을 좀 덜 느끼려면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약도 좀 잘 먹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다독여 놓고 이제 왔죠. 근데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을까요? 또 이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외롭고 힘든 분이니까 뭐 누구를 좀 만나고 싶구나 생각을 해서 마침 또 어버이날이고 그래서 문병을 가자.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그때 뭐 시간이 뭐 넉넉치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분을 찾아갔죠, 다시. 이분을 다시 만났더니 이분이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어떤 병을 인정하고 그런 좀 자포자기 상태랄까요? 좀 굉장히 위축돼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번에도 이제 휴게실로 가서 저한테 얘기 좀 하자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뭐랄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뭔가 죽음을 준비하는 의미가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자신이 살아왔던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잘 나가는 사업가였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를 운영했었고 굉장히 바쁘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승용차를 몰고 출장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심하게 부딪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의식을 잃었는데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르고 깨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 그리고
처음 깼을 때는 기억상실증 비슷한 게 걸려서 자기가 이름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가족이 어디 있는지 자기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이런 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또 찾아오는 가족도 없고 그래서 무연고자처럼 이렇게 되어서 병원에 오래 있다가 요양을 하다가 하던 사업도 다 놓쳐버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거리의 삶을 살게 됐다.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 가족도 없이 혼자 세상을 산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서울역으로 흘러 들어와서 처음에 뭐 일도 좀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힘겹게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인문학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됐고 1년 동안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삶의 의욕을 보였었는데 졸업하자마자 위암에 걸리고 좀 지나서 이제 암이 온몸으로 퍼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제가 돌아와서 이제 1기, 2기 졸업생들, 그다음에 3기 재학생들한테 연락을 했죠. 우리 1기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던 김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고 싶어 한다. 근데 그냥 보는 건 그렇고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보기 위해서 한번 행사를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기획을 해서 한강 둔치에 공간으로 가서 야유회를 한번 하자. 배구공 한 2개 사고 티셔츠 한 30장 맞춰서 같이 입고 그리고 한강에 가서 발야구를 했어요. 발야구를 하고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평균 연령이 40대, 50대 아저씨들인데 한강 둔치에 가서 발야구를 하는데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한 분한테 제가 물었죠. 아니 발야구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평상시에 이분들은 한강 둔치에 나타나면 관리인들한테 쫓겨났었대요. 단란한 가족들 또는 연인들 있는 데 가서 담배 한 까치만 달라, 1,000원만 달라, 구걸하고 다닐까 봐 행색이 딱 노숙인이다 싶으면 관리인들이 다 내쫓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쫓겨다니고 눈치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교수님과 같이 왔으니까 또 우리가 단체복까지 맞춰 입고 왔으니까 버젓하게 여기서 당당하게 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신나게 놀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놀고 이제 뭐 휴식 취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기 직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김씨 아저씨가 이제 왔어요. 이분들을 만났죠. 만나서 형님, 아우님 하고 이제 인사 나누고 반갑게. 근데 이미 그분은 김씨 아저씨는 이미 복수가 차서 거의 걷지도 못한 상태고 뭐 진짜 그야말로 말기암 환자의 뭐 행색을 그대로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힘겨운 상황에서도 그 인문학을 같이 들었던 동료들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병원에 부탁을 해서 찾아온 거죠. 그분이 했던 얘기가 참 인상 깊습니다. 그 동생들 같이 인문학 강의 들었던 동료들한테 했던 얘기가 마지막 거의 유언이라 해도 마찬가지죠. 인생이라는 학교에 와서 참 잘 살았다. 힘겹게 살긴 했지만 60여 년 참 잘 놀고 간다. 나는 이제 인생 학교를 졸업하니까 여러분들은 남아서 인생 학교를 나처럼 살지 말고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반가웠다. 그리고 오늘 얼굴 봐서 고맙다. 이 얘기를 힘겹게 하고 병원으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부음이 들려왔습니다.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했던 김씨 아저씨가 돌아가신 거죠. 왠지 저는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음을 다시석센터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이제 보니까 병원의 정책이 그렇더라고요. 무연고자,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돌아가시면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고 바로 화장터로 보내서 산고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례 절차를 어차피 치르려고 해봐야 가족들이 없고 그러니까 또 비용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하고 1년여 동안 노숙인 인문학 과정에서 만나서 같이 어울리면서 강의도 했고 잔소리도 들었고 잔소리를 하기도 했고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었던 분이니까 가족 아닌 가족이죠. 그래서 저는 문득 제가 이 장례를 제가 치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욕심이 나서 병원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하룻밤이라도 이분을 장례 절차를 치러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저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를 취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경찰 쪽을 통해서 이분의 가족을 한번 수소문해 보자라고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제 경찰에 전화를 해서 이분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가족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족을 찾았답니다. 아들하고 여동생을 찾았대요. 근데 그 아들하고 여동생 둘 다 안 오겠다. 못 오겠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그 사람은 내 오빠가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고심 끝에 병원에 가서 이제 제가 우겼죠. 제가 법적 가족은 아니지만 제가 책임질 테니까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해서 결국은 병원에서도 수긍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장례를 치르려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이 30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장례식 가면 이렇게 손님 받을 수 있는 문상객도 받을 수 있는 곳 있고 영정사진 놓고 절할 수 있는 공간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립병원의 가장 작은 장례 절차를 거치는 곳은 영정사진 앞에 상 2개 좁고 협소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룻밤 장례를 치르는데도 최소 비용이 그때 당시로 350만 원 이상이 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일을 내보자.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문상객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영정사진을 마련해서 올려놓고 향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이제 저녁이 되니까 1명, 2명 문상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녁 무렵이 되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 초저녁 때 이미 한 30-40명 이상이 왔던 것 같아요. 물론 제일 먼저 달려와 준 사람들은 인문학 과정에 참여했던 동기들, 그다음에 후배들, 또 재학생들, 1, 2, 3기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고요. 근데 이 사람들 말고도 벌써 한 20-30명 이상이 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문상객이 오는 것도 놀랐지만 한결같이 이 문상을 온 분들이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 누워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모습이 뭐 가식적으로 울거나 또는 우는 신용을 내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슬프게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 저는 이분들이 굉장히 이 돌아가신 분하고 오랫동안 생활을 같이 하신 분인가? 아니면 뭐 사회생활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니까 그때 이제 인문학 과정에 참여했던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서 그 우는 이유를 들려주더라고요. 이분들이 우는 이유는 저 돌아가신 김 씨 아저씨를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본 거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서러워서 우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겠구나. 그러든지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운구차가 와서 벽제에 있는 이제 화장터로 이동을 했는데 거의 같이 밤을 새우다시피 한 이분들이 한 분도 돌아가지 않고 운구차에 다 탔습니다. 심지어는 운구차에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빼곡히 같이 차를 타고 화장터까지 가서 화장하는 과정까지 끝까지 다 같이 하고 거기 가서 또 화장터에서 화장하기 직전에 또 통곡을 하고 울고 이런 전체 과정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사회복지사가 저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수님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고 봤더니 이분이 들고 있던 걸 저한테 꺼내줬는데 보니까 돈이에요. 돈. 지폐가 이렇게 수북히 쌓였어요. 이렇게 쭉 세워놓으니까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10,000원짜리도 아니에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물론 10,000원짜리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지폐가 모여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부의함에서 이 돈이 나왔습니다. 다른 여느 부의함에서 나온 돈하고 다른 거는 일단 봉투가 없어요. 봉투가 없는 생짜 그대로 돈만 넣은 거예요. 돈만. 그 돈이 합쳐서 무려 1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저렇게 꼬깃꼬깃할까? 마지막 비상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상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비상금.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잠잘 자리가 없어도 절대 꺼내 쓰지 않는 돈.
그 돈을 바짓단에다 넣고 그 바짓단을 꼬맵니다. 실로. 자기가 넣을 수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돈. 그 돈을 실밥을 뜯어서 돈을 꺼내서 펴서 부유함에 넣은 겁니다. 그분들이 큰 돈은 아니지만 저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던 겁니다. 저 그 돈 보고 울었습니다.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사람이구나.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길에서 만나는 노숙인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분들도 사람입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입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들려드리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앞으로 거리에서, 서울역에서, 영등포에서 만나는 노숙인들을 좀 달리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편견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편견으로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편견을 걷어내고 사람으로서 보기 시작하면 바로 보일 겁니다. 아, 다 같은 사람이구나.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선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